엄마, 집 명예 좀 바꿔주세요. 뭐, 엄마도 이제 연세 있으시잖아요.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정리. 그럼 나는 어디 가서 살라고? 작은 아파트로 옮기시면 좋지 않을까요? 이 집은 저희가 잘 관리할게요. 몇 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더니 갑자기 연락해서 내 집을 달라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72년을 살아온 이정자입니다. 젊었을 때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하루하루 바쁘게 살았어요. 남편과 함께 작은 떡집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죠. 힘든 날도 많았지만 손님들과 웃으며 대화 나눌 때마다 그래도 살아가는 맛이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정성껏 키운 아들이 장성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어요. 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 한 통, 얼굴 한 번 보기 어려웠죠. 그러다 얼마 전 아주 오랜만에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전화를 받았는데 첫마디가 이러더군요. 엄마, 집 명예 좀 바꿔주세요. 아들이 보고 싶어서 전화를 받았는데 돌아온 말은 이런 부탁이었어요. 서운하고 가슴이 먹먹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 후 며느리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내용은 같았어요. 집 명의를 빨리 넘겨달라고요. 그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자식들이 집을 달라고 하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대로 당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 나름의 방법으로 대응하기로 했어요. 과연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이 있거나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우리 세대는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 살았지요. 저는 젊었을 때부터 손에 물마를 날 없이 일했습니다. 고향을 떠나 서울에 올라와 처음 한 일은 시장에서 허드렛 일이었습니다. 새벽같이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해도 손에 쥐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라도 모아야 밥을 먹고 방세를 낼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남편을 만났습니다. 둘 다 가진 것 하나 없이 시작했지만 마음만은 부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신혼집이라기엔 너무나도 초라한 단칸방이었지만 그 방에서 서로 기대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가 떠오릅니다. 그날도 남편과 저는 새벽부터 떡을 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서 손에 쥐고 있던 주걱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놀라서 저를 업고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우리 아들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아들을 품에 안았을 때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겠어. 그때부터 제 삶의 목표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아들이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렇게 남편과 저는 떡집을 운영하며 하루하루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새벽 3시면 일어나 밀가루 반죽을 하고 하루 종일 손님을 맞이하다가 밤늦게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쓰러지듯 잠이 들었지만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아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공부를 잘하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힘든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정성껏 키운 아들은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졸업 후에는 번듯한 직장을 얻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했지요. 이제야 내 역할을 다했구나. 그리고 몇 년 후 아들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할 때도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세 자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가진 돈을 끌어모아 보태주었습니다.
우리 형편에는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아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면 기꺼이 내줄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제 우리 아들이 부모에게도 신경을 쓰겠지 하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깨지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신혼이니까 바쁘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1년, 2년 시간이 흘러도 연락은 줄어들었습니다. 명절이나 생일에라도 올까 기다렸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믿었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착한 아이였으니까요. 바쁘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떡집을 운영하다가 허리를 크게 다쳐 장사를 그만두었습니다.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아들이 더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아들, 잘 지내니? 얼굴 한번 보자. 그때마다 아들은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바빠서요.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그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한두 번은 명절에 인사를 하러 왔지만 나중에는 그것마저 없어졌습니다. 아들에게 먼저 연락하기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내가 괜히 귀찮게 하는 건가? 혹시 아들이 불편해하진 않을까?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른 어느 날 아주 오랜만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 반가웠습니다. 드디어 우리 아들이 엄마를 찾았구나.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도 내려놓고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처음으로 한 말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엄마! 집 명예 좀 바꿔주세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가 반가울 줄 알았는데 그 한마디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그동안 단 한 번도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프다고 해도 보고 싶다고 해도 바쁘다는 이유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집이 필요하니까 저를 찾은 겁니다. 며칠 후 며느리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오는 연락이었지만 내용은 똑같았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연세 있으시니까 미리 상속해두는 게 좋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나는 부모가 아니라 그저 돈줄이구나. 그날 밤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어렵게 마련한 집인데 이렇게 한순간에 넘겨줘야 하나? 하지만 가만히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의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지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순순히 집을 넘겨줘야 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지켜야 할까요? 아들은 그 이후로도 다시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뻔했습니다. 제가 쉽게 집을 내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겠지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먼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차피 직접 만나지도 않으니 제가 먼저 확인해야 했습니다. 평소였다면 안부부터 물었겠지만 이번에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너 집 명예 바꿔달라고 했지? 그게 왜 필요하냐? 아들은 당황하는 기색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아, 그게 저희도 이제 애도 크고 대출도 있어서요. 집을 제 명의로 바꿔야 대출이 더 유리하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연락 한 통 없던 자식이 결국 돈 때문에 연락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도 참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이 집에서 살겠다는 거야? 아니요. 저희는 지금 사는 데가 편해서 계속 있을 건데, 그냥 나중을 위해서요. 그제야 아들의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저에게 집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미리 명의를 바꿔놓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그럼 나는 어디로 가라는 거냐? 엄마도 이제 연세 있으시니까 관리하기 편한 작은 곳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나더러 집을 비우고 작은 곳으로 가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동안은 혹시 내가 오해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실해졌습니다. 이 아이들은 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명예 변경은 생각해 볼게.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아들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통화를 끊고 나서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엔 안부를 묻는 척 하더니 결국 같은 부탁이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서류 준비는 해보셨나요? 저희 쪽 변호사랑도 상의했는데 절차는 어렵지 않더라고요. 이쯤 되니 화가 나기보다는 허탈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변호사랑 상의해봤어. 너희가 그렇게 원하는 것 같으니까 나도 준비하고 있어. 며느리는 반색하며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제 방식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집 명의를 바꾸라고 한 후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냥 순순히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평생 힘들게 일해서 지켜온 집인데 연락 한 번 없던 자식에게 빼앗기듯 넘겨줄 수는 없었지요. 먼저 저는 오래 알고 지내던 부동산 중개업자를 찾아갔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시장에서 장사하던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상황을 설명하자 그분은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그런 경우 많아요. 부모님이 재산을 넘겨주면 바로 팔아버리는 경우도 많고요. 그 말에 심장이 벌렁거렸습니다. 혹시 아들도 이 집을 팔 생각이었던 걸까요? 어머니, 혹시 다른 계획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가만히 있진 않을 거예요. 이 집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요. 그렇게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 저는 변호사 사무실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제 얘기를 듣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아드님과 며느리에게 미리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그냥 생각해 보겠다고만 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잘하셨네요. 이런 문제는 조용히 처리하는 게 좋아요. 만약 명의를 넘기고 나면 어머니가 아무 권한도 없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한마디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신다면 이 집을 기부하거나 신탁으로 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환해졌습니다. 그래, 이 집을 넘겨주지 않고 내 방식대로 지키는 방법이 있다. 며칠 후 저는 변호사와 상의해서 집을 신탁회사에 맡기는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신탁을 하면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제가 이 집의 주인으로 남고 사후에도 제가 원하는 대로 집을 처분할 수 있었습니다. 즉, 아들과 며느리는 이 집을 절대 자기들 마음대로 팔 수도 차지할 수도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서류를 마무리하고 저는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원하니까 나도 고민 많이 해봤다. 정리했으니까 주말에 한번 보자. 아들과 며느리는 신이 나서 바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주말에 카페에서 만난 아들과 며느리는 기대에 찬 얼굴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벌써 서류를 준비해 온 듯 보였습니다. 어머니, 변호사랑도 얘기했는데 여기 서명만 하시면 돼요. 저는 천천히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준비해 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나도 변호사랑 얘기해서 서류 준비했어. 그런데 이건 명의 변경 서류가 아니야. 신탁 서류야. 아들과 며느리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신탁요? 그래. 내가 이 집을 그냥 너희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 소유로 두고 나중에 내가 원하는 대로 처리할 수 있게 했어. 그제야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이건 너무하잖아. 결국 저한테 아무것도 안 주겠다는 거야. 응. 안 줄 거야. 단호하게 말하자 아들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진짜 이렇게 나오시기에요? 그럼 넌 연락 한 번 없다가 집 달라고 하는 건 괜찮고 아들은 더 이상 말을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표정이 굳더니 짜증이 난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살던 대로 살면 되지. 내가 없으면 안 되니? 그동안 나 없이도 잘 지냈잖니?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다시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아들이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까 싶어서 기부하는 것도 고려하고 싶었습니다.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시면 유원장의 이 집을 사회에 기부한다. 라고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아들이 끝까지 욕심을 부리면 정말로 그렇게 해버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더 이상 찾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몇 번 더 연락이 왔지만 제가 계속 신탁 이야기를 꺼내자 지쳐서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아프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이용당할 순 없었으니까요. 아들과 며느리가 집을 포기한 후 처음에는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이게 최선이었을까? 내가 너무 매몰차게 대한 건 아닐까? 아들이 집을 달라고 요구했던 그 순간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느리의 싸늘한 목소리, 아들의 실망한 얼굴, 그리고 내가 단호하게 내뱉었던 마지막 말. 그래. 안 줄 거야. 몇 번이나 되뇌어 봤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떠올려 보면 이건 내가 원해서 내린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아들과 며느리가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잘못됐습니다. 연락 한 번 없던 사람들이 집이 필요할 때만 부모를 찾았으니까요. 그 후로 몇 달 동안 아들과 며느리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도 일부러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들을 억지로 붙잡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예상하지 못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가다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웬일이야? 한동안 아무 말도 없더니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순간 왜 그러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이 아이가 먼저 그런 말을 할 줄이야. 아들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용히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엄마한테 집 달라고 했던 거, 내가 너무 욕심부린 거 맞아요. 사실은 회사에서도 일이 잘 안 풀리고, 대출도 어렵고, 그래서 엄마한테 부탁한 거였어요. 저는 말없이 듣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근데 엄마 말 듣고 생각해 보니까 정말 잘못한 것 같아요. 연락도 없이 있다가 집만 달라고 한 거, 엄마가 얼마나 속상했을까 싶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아들이 이런 말을 할 줄 몰랐습니다. 평소에 자존심이 강한 아이였기에 먼저 사과하는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아이를 단번에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더 단호해져야 할까?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 엄마도 고맙다. 그날 이후 아들은 가끔씩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처럼 자주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명절에는 얼굴도 보고 안부도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서먹했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집 문제를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신탁을 유지했습니다. 이제 더는 누구에게 휘둘리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 저는 문득 더 확실한 방법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다시 상의한 끝에 이 집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탁만으로도 충분했지만 저는 확실히 제 뜻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변호사는 유언장에 이 집을 사회에 기부한다라고 명확히 적어두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 집은 아들이나 며느리가 자신들의 것처럼 할 수 없도록 말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정말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이 일을 통해 저는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자식을 위해 희생할 필요는 없다는 것. 내가 나 자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재산으로 엮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주고받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것. 이제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아들이 예전처럼 자주 찾아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 연락을 하고 명절에는 얼굴을 보러 옵니다. 며느리도 어색하긴 하지만 최소한 예의는 지키려고 하더군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제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아들이 나를 다시 찾겠지, 언젠가는 변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니 서운할 일도 없습니다. 이 집은 여전히 제 것이고 제가 원하는 대로 지킬 겁니다. 그리고 제 마지막 순간이 오면 제 뜻대로 사회에 기부할 겁니다. 그게 제가 살아온 삶에 대한 마지막 선택이니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저처럼 자식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혹시 저처럼 자식에게 서운한 마음을 가진 부모님이 계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다 내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찾지 않는다면 부모도 굳이 자식을 바라보며 애태울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살 겁니다. 평생을 가족만 위해 살아왔으니 남은 삶은 저를 위한 시간이 되어야겠지요. 혹시 저와 같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서로 위로도 하고 조언도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 이 집에서 나가시죠. 이 집도 회사도 다 우리 거예요. 네가 어떻게? 내가 널 어떻게 대해줬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직접 서명하신 거예요. 전 그냥 도와드린 것뿐이죠. 민수야, 엄마가 이렇게 당하는데 넌 왜 아무 말도 안 해?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하더군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남에서 살다가 지금은 작은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는 63세 이정숙입니다. 저는 평생을 일하며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걸 잃고 작은 방 하나에 몸을 의지한 채 하루하루 버티고 있네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좁은 골목길을 바라보면 제 처지가 그대로 비치는 것만 같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남편과 함께 넉넉한 생활을 했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던 사업이 안정적이었고 강남에 자리 잡은 아파트와 상가를 비롯해 꽤나 탄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죠. 혼자 아들을 키우며 고생한 저를 이해해주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남편 덕분에 늦게나마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깊은 슬픔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가장 가까이에서 저를 위로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님, 이제 나가주셨으면 해요. 모든 재산이 법적으로 저희 소유로 되어 있잖아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마디의 변명도 감싸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살던 집에서 쫓겨났고 가진 것 하나 없이 고시원으로 밀려났습니다. 친딸처럼 여겼던 며느리의 배신도 충격이었지만 아들이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방관했다는 사실이 가장 가슴 아팠습니다. 오늘은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한 이야기, 그리고 절망 끝에서 다시 일어선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신다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남편과 함께한 시간은 참으로 따뜻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혼자 아들을 키우며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던 때를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저릿합니다. 하지만 남편을 만난 후에는 그런 어려움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사업 수완이 뛰어났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덕분에 강남의 빌딩 세 채와 제주도의 땅, 그리고 은행의 넉넉한 예금을 보유하며 비교적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걱정이 사라지면서 삶도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은 소소한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공원을 산책하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고, 특별한 날에는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으며 하루를 기념하곤 했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다정했고 세심하게 가족을 챙겼습니다. 무엇보다도 혼자 아들을 키우느라 고생했던 제 삶을 깊이 이해해 주었기에 남편과 함께하는 순간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힘든 날이면 이제는 당신이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말을 자주 건넸는데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아들 민수는 부족함 없이 성장했습니다. 학비 걱정 없이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대기업에 취직하며 안정적인 커리어를 쌓아갔습니다. 어릴 때부터 항상 엄마, 나중에 꼭 효도할게. 말하던 아이였기에 아들이 장성한 후에도 가족을 소중히 여기며 살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민수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도 정말 기뻤습니다. 좋은 직장에서 인정받으며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대견했고 평생 함께할 배우자를 만난다니 부모로서 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며느리 지혜를 처음 만났을 때 첫 인상도 참 좋았습니다. 세련된 외모에 부침성이 좋은 성격이라 가족들과도 쉽게 친해졌고 무엇보다 저에게 살갑게 대해주었습니다. 처음부터 친딸처럼 생각하며 아꼈고 저 역시 며느리가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하며 함께 지냈습니다. 결혼 후에도 며느리는 각별하게 잘했습니다. 함께 시장을 보러 가거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는 날도 많았고 때로는 선물을 사다 주기도 했습니다. 며느리 덕분에 외롭지 않았고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더욱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과 저는 아들이 좋은 사람과 행복하게 살아갈 거라고 믿으며 그저 흐뭇한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했던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깊은 슬픔에 빠졌고 일상생활조차 제대로 해낼 수 없을 만큼 무력해졌습니다. 식사도 거르는 날이 많아졌고 바깥 외출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저를 가장 가까이에서 챙겨준 사람이 바로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음식을 챙겨주었고 병원에도 함께 가주었습니다. 혼자 외출하는 것조차 힘들어하자 금융 업무나 집안일 같은 것도 도맡아 처리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점점 며느리의 친절에 의지하게 되었고 재산 관리까지도 자연스럽게 맡기게 되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처리하기엔 너무 복잡한 일이 많았기에 믿고 맡기는 것이 오히려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이 여러 가지로 정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등기 이전 문제나 세금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고 그런 것에 문외한이라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따랐습니다. 서류에 서명하던 날 어딘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안경을 찾지 못해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서류를 넘겨주며 서명만 하면 세금 문제도 깔끔하게 해결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수는 무언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곧 고개를 돌리며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 눈빛에서 불안감을 느꼈지만 끝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은행에 가서 통장을 확인했을 때 잔액이 0원이라는 숫자로 찍혀 있는 것을 보고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놀라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지만 이미 강남의 빌딩과 제주도의 땅은 물론 예금까지 모두 며느리 명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걸 빼앗겼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집에서 나가라는 통보를 받은 날
며느리는 단호하고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모든 재산이 본인 소유로 되어 있으니 이제 집을 비워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믿을 수 없다는 마음에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아들이 나서서 말려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가족을 위해 살아왔건만 결국 돌아갈 곳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고시원에 짐을 풀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은 너무나 작고 답답했습니다. 창문도 제대로 열리지 않았고 바람조차 들어오지 않는 이곳이 이제 제 마지막 안식처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단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강남의 아파트에서 생활했는데 이제는 이런 곳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한다니 억울함과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마룻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이유는 단 하나,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처음에는 진심이었지만 탐욕에 눈이 멀어 변해버린 것일까요? 그보다 더 가슴을 찌르는 것은 아들이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나는 순간에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민수야. 아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며 살았습니다. 학비를 마련하려고 밤낮 없이 일했고 아들이 힘들어할 때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도와주었습니다. 누구보다 아들을 위해 살았다고 자신했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이런 배신뿐이었습니다. 그날의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집에서 마지막 짐을 싸는 동안 며느리는 거실 한쪽에 서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싸늘한 표정이었고 한 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어머님,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모든 재산이 저희 앞으로 정리된 거 아시잖아요. 여기서 계속 계실 수는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순간에라도 아들이 나서서 말려줄 거라고 기대했던 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민수는 끝까지 외면했습니다.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니라 평생을 바쳐 사랑했던 아들이 내쳤다는 사실이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며칠 동안은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밖에 나가면 지인들을 마주칠까 두려워 고시원 방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멍하게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가방을 정리하다가 남편이 남긴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 반, 그리움 반으로 상자를 열어보니 여러 서류들과 함께 작은 USB 하나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정리해 둔 자료인 듯 했지만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어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뜬 자료를 보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USB 안에는 놀라운 사실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며느리에 대해 뭔가 의심을 했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모아둔 자료에는 며느리의 과거가 담겨 있었고 예상치 못한 정보들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이미 사기 전과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전 결혼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시어머니의 재산을 가로챈 후 이혼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은 혹시라도 갑자기 세상을 떠날 경우를 대비해 이 정보를 수집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믿고 서명한 서류들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며느리에게 넘긴 부동산과 재산 일부가 사실은 진짜 명의 이전이 아니라 위임 형식으로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서류를 조작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단서가 필요했는데 남편이 정리해 둔 자료에는 그런 증거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남편은 혹시라도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염두에 두고 제 명의로 해외 계좌를 개설해 둔 상태였습니다. 일부 자금을 미리 빼돌려 놓았고 몇몇 부동산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보며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처음에는 모든 걸 빼앗겼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이 남긴 이 자료들 덕분에 아직 기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무너진 삶을 다시 되찾을 방법이 남아 있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당장 움직이기보다는 철저하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며느리와 아들은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고 믿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며느리와 아들의 동태를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내쫓으며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조용히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했는지 알기 위해 그녀의 과거를 더욱 깊이 조사해야 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자료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직접 움직여야 했습니다. 며칠 후 몰래 아들의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직원들에게는 아들을 보러 왔다고 둘러댔지만 사실은 내부 분위기를 살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회사 내부는 예상보다도 더 어수선한 분위기였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복도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들의 회사가 단순한 재정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다시 USB에 저장된 자료를 정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아들은 회사 자금을 횡령했고 그 돈이 주식 투자로 사라졌다는 사실이 분명했습니다. 더구나 남편이 남겨둔 서류들에는 은밀한 거래 기록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예상대로 뻔뻔했습니다. 며칠 후 우연히 길에서 마주쳤을 때도 비웃기만 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한 태도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애써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면 불리해질 뿐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뒤를 밟아보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며느리는 다른 남성과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다정하게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는 대화를 엿들으면서 며느리가 이미 다른 남자와 함께 새로운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과 결혼할 때부터 이미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이 일을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회사에서 횡령한 돈까지 이용해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움직일 차례였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 그 USB에 담긴 모든 증거를 활용해 반드시 이들의 가면을 벗겨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이 승리했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배신과 아들의 방관으로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였지만 남편이 남긴 USB 덕분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분노만으로 움직일 수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며느리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법적으로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믿고 있을 것이고, 아들은 자신의 회사에 집중하느라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방심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며칠 동안 며느리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평소 자주 가던 곳들을 돌며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이미 새로운 계획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고급 레스토랑에서 한 남성과 다정하게 식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는 대화에 집중하면서 며느리가 아들이 아닌 이 남성과 함께 해외로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번에도 성공이에요. 곧 돈 받으면 떠나요. 그녀가 웃으며 말하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에도 성공이라니, 그 말은 즉 지금까지도 같은 방식으로 살아왔다는 의미였습니다. 남편이 남긴 USB에서 봤던 그녀의 사기 전과가 떠올랐습니다. 이전 결혼에서도 시어머니의 재산을 가로챈 뒤 이혼했던 그녀, 그 악랄한 수법이 이번에도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를 쫓으며 정보를 수집하는 동안 아들의 회사에서도 이상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방문했을 때 이미 내부 분위기가 어수선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변해갔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자금 유용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직원들은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USB에 담긴 자료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아들은 회사 자금을 횡령했고 그 돈으로 주식에 투자했다가 실패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를 덮을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이제는 감출 수 없는 수준까지 상황이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하루는 회사 앞을 지나가는데 건물 입구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회사 직원들과 투자자들이 몰려와 아들에게 항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돈 책임져라! 고함과 원성이 회사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들이 초조한 표정으로 전화를 붙잡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제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아들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회사가 위태로워질수록 며느리의 태도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의 곁을 지키기보다 점점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녀가 집에 머무는 시간도 줄어들었고 해외 계좌로 돈을 빼돌리는 흔적도 발견되었습니다. 이제 확실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이 모든 것을 잃는 순간 그를 버리고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렸습니다. 며느리가 완전히 떠나려는 순간, 그리고 아들이 가장 절망하는 순간이 오기를 말입니다. 며느리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들은 회사에서 몰락했고, 며느리는 재산을 정리해 해외로 떠날 계획까지 완벽하게 마쳤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그녀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USB에 담긴 자료 중 일부를 정리해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단순한 진정서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도 며느리처럼 법의 허점을 이용해 빠져나간 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직접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자료를 검토한 후
며느리의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자료에는 며느리가 사용했던 차명 계좌와 해외 계좌 이체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정리해 금융범죄수사팀에 추가로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처음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몇 주 후 연락이 왔습니다. 제보하신 자료 중 일부 계좌에서 불법적인 자금 흐름이 포착됐습니다. 추가적인 조사에 협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순간 모든 것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해외로 빠져나가려 했지만 경찰은 그녀의 계좌에서 거액의 자금이 이동한 것을 확인하고 출국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며느리는 평소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기에 경계심이 낮아져 있었습니다. 그 점을 이용하기 위해 그녀가 자주 드나들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 직원들에게는 익숙한 얼굴이라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을 기다린 끝에 며느리가 은행 VIP 창구에서 상담을 받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급히 핸드폰을 켜고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해외 계좌로 송금하려면 이번 거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죠?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하지만 최근 계좌 추적이 강화돼 있어서 그럼 다른 방법으로 해야겠네요. 지난번처럼 차명 계좌로 먼저 보내고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잡은 것이었습니다. 곧바로 변호사에게 연락했고 변호사는 이 녹음 파일과 USB 자료를 정리해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날 밤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중요한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출국 직전 공항에서 체포할 예정입니다. 며느리는 공항에서 해외 출국 심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여권을 제출하고 심사관의 확인을 기다리고 있을 때 경찰들이 그녀를 둘러쌌습니다. 이지혜 씨, 금융범죄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그녀는 당황하며 발버둥 쳤지만 경찰들은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체포 소식을 듣고 아들이 급히 공항으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며느리가 경찰에게 끌려가는 모습뿐이었습니다. 지혜야, 이게 무슨 일이야? 아들은 다급하게 외쳤지만 며느리는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난 내가 감옥에 가든 말든 상관없어.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아들은 충격을 받은 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게도 실감이 났습니다. 며느리가 체포된 후 아들은 회사에서 해고되었습니다. 횡령 사건이 밝혀지면서 회사는 파산 위기에 몰렸고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투자자들이 그를 고소했고 집도 압류당했습니다. 그렇게 한때 모든 것을 가졌던 아들과 며느리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며느리는 긴 수사를 거쳐 결국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저지른 모든 범죄가 밝혀졌습니다. 법정에서 며느리를 다시 마주했을 때 얼굴은 변함없었습니다. 여전히 당당한 척했지만 그 속에 담긴 초조함과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어머님.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하는 건 내 쪽이겠지.
며느리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모든 재산을 잃고 월세 단칸방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고시원의 작은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듯 했지만 이제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지금 다시 제 삶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법의 심판을 받았고 아들은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저 자신을 지켜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 덕분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남편이 미리 대비하지 않았다면 모든 걸 빼앗긴 채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강남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한동안 문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익숙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떠나던 그날과 달라진 것이 없었지만 마음속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소파에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런데 마음이 개운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복수를 완벽히 끝마쳤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그날 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한동안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처음으로 듣는 아들의 절박한 목소리였습니다. 며느리에게 배신당하고 직장도 잃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는지, 그리고 그 상처를 스스로 어떻게 감내해야 했는지 아들은 모를 것입니다. 엄마, 나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배신당한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아이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어. 결국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이 배신했듯 쉽게 받아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진정으로 반성하고 변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후로 제 삶을 새롭게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받은 상처를 저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저와 같은 일을 겪은 사람들을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센터를 운영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센터를 찾아왔습니다. 두 아들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집에서 쫓겨났다는 사연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모든 게 해결됐다고 하니 손쓸 방법이 없다고 하더군요.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들이며 말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함께 찾아봐요. 전문 변호사를 연결해드리고 법률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몇 달 후 할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덕분에 집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제야 비로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절망 속에서 헤매던 모습이 이 사람들에게도 보였습니다. 그들에게 법적 도움을 주고 다시 삶을 살아갈 힘을 주면서 제 상처도 점점 아물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센터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토록 외면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눈빛이 변해 있었습니다. 엄마, 저 여기서 일하면 안 될까요?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엄마가 나한테 얼마나 많은 걸 주셨는지, 이제라도 조금씩 갚아 나가고 싶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쉽게 용서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노력하고 있다는 건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다시 삶을 바로잡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센터에서 함께 일하면서도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은 변해갔습니다. 과거처럼 오만한 태도가 아니라 겸손하고 진지한 모습으로 피해자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센터 앞에서 단둘이 밥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 한 숟가락을 뜨는데 어린 시절 아들이 그토록 좋아하던 반찬을 생각하며 밥을 먹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 다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내가 해나가기 나름이지. 아들은 말없이 웃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상처가 아닌 새로운 희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희망을 나누며 하루하루를 채워갑니다. 창밖으로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꽃이 피듯 마음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마지막 선물 덕분에 나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어요. 가장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삶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처럼 가족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부디 절망 속에서 주저앉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따뜻한 위로와 응원의 말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